네, 사법논담 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천하람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장윤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윤미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두 가지인데요. 네.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죠. 네. 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의겸 의원이 논평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나왔다. 어디서?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일단 장윤미 변호사께서 네. 어떤 내용인데 이게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세력이요. 1차 세력이 있고 2차 세력으로 나눠지는데요. 복잡해요. 예, 복잡하더라고요. 네. 네, 1차 세력 막 이모 씨다 뭐 이래서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이번에는 2차 세력입니다. 한 인베스트 이제 돈을 굴리는 회사와 이제 뭐 증권사가 같이 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그 부양하는데 가담을 했는데 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작년 9월 달인가 단행이 됐어요. 그리고 주가 조작 시점이 있었던 건 2010년입니다. 그러니까 1차는 2010년 전반기고 2010년 5월부터가 그 2차 세력이 관여한 그 시점인데 2차 세력의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압수수색을 해요. 그랬더니 김건희라는 이름의 폴더가 나옵니다. 이 김건희라는 이름의 폴더에 들어있던 내용은요.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 인출액, 잔액, 현금 26억 원, 매각 주식 수량 딱딱딱딱 정리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왜냐하면 1차 세력과 다르게 2차 세력에 대해서 올 초에 그 대변인, 그 윤석열 캠프의 이양수 대변인이 김건희 여사는 이 어떤 계좌도 빌려준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계좌를 이 사람들이 다 운영했던 그 흔적이 있는 겁니다. 입출금 내역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 일당들은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김건희 연락처도 모른다. 김건희로부터 이 해당 계좌 받은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앞뒤가 좀 안 맞는 상황입니다. 그럼 뭐예요? 그럼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제 권오수라는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뭐 지렛대로 해서 김건희 여사로부터 15억 원도 뭐 빌리고 뭐 그랬지만 직접 하진 않았다. 그럼 계좌는 김건희 여사에게 받은 게 아니냐? 그건 아니다.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한다고 봐야죠. 아무튼 그러면 김의겸 의원의 주장대로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확실하다는 표현까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력한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 예. 천하람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별로 의미 없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와 돈이 이런 그 주가 조작 의심 거래에 사용됐다라는 거는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뭐 나온 얘기가 이런 거거든요. 이 일당들이 주식을 팔라라고 하는 이게 뭐 되게 문자도 귀엽게 보냈더라고요. 12시에 3,300에 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자기들끼리 해주 3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주 3이 예전 표현이라면 해주 3은 요즘 표현. 2010년이기 때문에 아, 어차피 다 뭐 옛날 표현들입니다. 셈이든 3이든 요즘은 쓰지 않는다. 잘. 또 네네. 이것도 그 셈으로 이제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민 씨라고 하는 또 사람이 준비시키겠다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어가지고 김건희 여사 명의로 바로 매도 주문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뭐 얼마에 팔아라 하라 이렇게 딱딱 해서 뭐 아주 빠르게 이런 게 이루어진다. 근데 사실 김건희 여사 명의로 이런 뭐 거래들이 이루어졌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김건희 여사가 이게 주가 조작이라는 거를 알고 했느냐인데 이 매도 주문이 들어가고 나서 있었던 일들이 뭐냐면 이 민 씨라고 하는 사람이 요 물량을 다 받아가지고 통정거래로 돌렸던 거거든요. 자기끼리 이거를 이제 소화를 해가지고 실제 그 투자자들이 봤을 때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여기 뭔가 거래가 활발하네, 뭐 잘 되네. 이거를 하기 위한 가장 매매였는데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게 확실하다라고까지 얘기하려면 이걸 물량을 받아주는 쪽이 가장 매매였다라는 것까지 알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나는 어차피 이 사람들한테 투자 뭐 일임을 맡겼든 자문을 맡겼든 이 사람들이 뭐 팔아라고 하는데 뭐 알았어 팔지 뭐 이것까지는 범죄가 아니거든요. 이거 저쪽에서 받아준대라는 걸 알아야지 범죄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이랑 크게 다를 바는 없다. 네, 근데 제가 덧붙이자면 천하람 변호사님 말대로 던지는 거에서 끝나면 죄가 안 되죠. 팔았는데 누구든지 주식 보유하고 있는 거 팔면 되잖아요. 지금 말씀 주신 그 문자 메시지는요. 이게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들이 주고받은 거예요. 12시에 8만 개 때려달라. 이거 던지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준비
은비시키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일당들한테 증인신문을 할 때 뭐라고 묻냐. 그 당시에 너네가 이런 문자를 주고받았을 때 김건희 여사가 직접 영업점 단말로 전화를 해가지고 거래했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뭔가를 잡았다는 거예요. 통화와 관련해서. 그런데 던진 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얘네들이 여러 계좌를 관리를 했는데 그 계좌를 통해 가지고 그 주식을 주워 담습니다. 이 말인 즉슨 자기들끼리 금액을 맞춰놓는 거예요. 12시에 3,300 이게 아마 금액을 특정하는 걸 겁니다. 8만 개 물량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어떻게 던지겠다. 그러면 시장가보다 조금 높은 가격으로 먼저 던져서 주워 삼고 그래서 거래를 성사시키면서 주가 조작을 하는 거예요. 시장가보다 좀 높게 형성을 시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개미 투자자들은 그냥 남아나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직접 전화를 해서 김건희 여사가 어쩌고저쩌고 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뭐 매도의 방법이 뭐 인터넷으로 앱을 통해서 하든 뭐 전화를 통해서 하든 아니 뭐 예를 들면 전화 통화로 증권사에 하면서 이거 저희 주가 조작하고 있는데요. 이거 뭐 8만 개 던지라니까 저는 지금 던지는 거고 빨리 던져주세요. 그럼 던지고 나면 저 사람들 주가 조작할 겁니다. 그러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애당초 이게 주가 조작인 걸 알았느냐가 문제인데 이런 식의 뭐 매매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는 뭐 지금까지 계속 나왔던 거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그 SBS였나 보자. SBS의 임찬종 기자가 김건희 여사랑 이제 당시 그 조국 사건 때 정경심 교수의 이 주가 조작 의혹을 뭐 이렇게 좀 비교 분석해가지고 써놓은 기사가 있었는데 재밌게 저도 봤었는데,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뭐 저도 뭐 동의할 수 있는데 결국은 당시에 이제 정경심 교수가 뭐 WFM이니 뭐니 해가지고 뭐 주가 조작 막 해 조범동이니 뭐니 막 엄청 나왔었잖아요. 사실 그게 조국 사건의 시발점 같은 거이기도 했는데 그때도 보면은 이 WFM이랑 정경심 교수가 되게 가깝고 뭐 컨설팅 계약도 하고 뭐 조범동이 어쩌고저쩌고 막 해가지고 주가 조작 알았을 거다라는 연기는 어마어마하게 있었는데 결국 그때도 검찰이 주가 조작으로 기소는 못했어요. 바로 그 지점인데 네. 그때 이제 이건 확인한 거 그러니까 그때 나왔던 보도 중에 하나는 그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내가 잘하는데 네, 맞아요. 라고 하면서 수사를 뭔가 상당히 독려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그 혐의 내용은 둘째치고 이 의혹에 대해서 대하는 검찰의 수사 태도는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시점이랑 비교하면 좀 맞지 않는 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수사를 열심히 안 했느냐, 그건 사실 저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가까이 수사를 했고 뭐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가 조작의 전주를 처벌하기가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주가 조작 사실을 명확하게 알았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여기 일당들이 입을 열지 않으면 그게 뭐 WFM의 정경심 교수가 됐든 뭐 도이치모터스의 김건희 여사가 됐든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윤석열 당시 총장이 정경심 교수 어지간하면 이거 기소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그 수사의 정당성이 되는 출발점인데 어지간하면 정경심 교수 주가 조작으로 하려고 했을 텐데 그렇게 몰아쳐도 이거 주가 조작 알았다라는 직접 증거가 없으면 잘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그때 당시 초기 수사팀이 의지가 없었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가 없는 게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그 직접 증거가 안 나왔을 수 있죠. 그럼 네.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니까 이 이야기도 사실은 사법논담에서 여러 번 다뤘어요. 다룰 때마다 제가 질문 드렸던 게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더 이제 깊이 어떤 그 의혹에 대해서 다루면 너무 머리가 복잡해지고 주가 조작 방법, 수법 이런 거 이야기를 하면 근데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는데 그러면 지금 천하람 변호사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종결 처분을 하지 왜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 저도 짜증납니다. 예. 무혐의 수사해 봤는데 혐의 전혀 없어요. 땅. 아니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를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걸 이렇게 해서 어영부영 공소시효를 넘기면은요. 큰일 나죠. 고소고발을 한 사람들이 이의 제기를 할 기회조차 없어져요. 그러니까 정말 그 일선 수사팀이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혐의점 못 찾겠다. 이거 뭐 몇 달 더 갖고 있어봐야 답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 빨리 처분을 해줘야 됩니다. 오히려. 그래야지 그걸 뭐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든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하든
뭘 절차가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게 실제 실익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실무적으로 그걸 네. 막으려고 혹시 종결소는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다고 저도 보고 설마 겁이 난다고 모르겠습니다만은. 생각해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라고 그랬지만 정확하긴 전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었을 때 수사였다고 생각하고요. 아유, 아니에요. 일단 검찰들이 누구를 심리적으로 더 가깝게 여기는 거는 뭐 여기서 이론의 여지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검찰이 많은 걸 갖고 있다라고 봐요. 이게 수면 위로 올라와 있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이 수사를 하는 검사들이 기소 쪽으로 의견을 내지 않았을까요? 저는 수사를 담당하는 주체로서는 그런 결론 내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효 말씀해 주셨지만요. 이게 시효를 산정하면 올 12월인가 끝나나 이래요. 다만 서울중앙지검장인가 검찰 어쨌든 고위 간부가 시효와 관련해서 국감에 이제 나와서 국회에 나와서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질의를 받습니다. 이거 시효 12월경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공범이 정확한 거거든요. 공범이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공범이 먼저 기소가 되면은 이게 다른 공범의 시효는 중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효의 문제는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는요. 나중에 김건희 여사 공범 아니었다라고 하는 순간 이 논리는 또 무너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검찰이 굉장히 이 카드를 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장 변호사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검찰에 대해서 고등검찰청에 항고하거나 재정신청을 통해서 법원에다가 이거 기소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공범이 기소돼 있으면 공소시효 문제는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라도 이거 공범 맞다, 주가 조작 알았다라고 하면 뒤집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기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공범이라는 단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그렇죠. 가담했다라는 네. 판단을 전제해야만 기소를 또 공범이라는 근데 개념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근데 애초에 그 판단이 돼야만 기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는. 네. 또 한 보도를 보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그 관련 사건 그 판결이 네. 이러면 1월쯤에 나올 네.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게 수사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이런 분석도 있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일단 일단락이 되는 거고요. 어느 쪽이든 아마 1심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물론 그렇게 하겠죠. 예, 유죄로 인정이 된다 그러면 큰 줄기 사실 인정과 관련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한번 딱 밑그림이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증거를 검찰도 사실 일방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이 재판 과정에선 그러면 어떻게든 마침표는 아니지만 쉼표를 법원이 어떻게 찍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도이치모터스 일당과 관련해서 수사가 다 됐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라는 마지막 정점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 동력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좀 가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고 나면은 제가 봐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재판 결과 나온 다음에 네, 혹시 뭔가- 그거 기다리고 있나요? 근데 전 그럴 검찰이 수도 있죠. 정치적 판단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현재 영부인에 대해서 소환. 그래서 이제 예우한다고 흔히 이야기했을 때 조사 방식이 본인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거나 서면으로 받는 방식을 하는 건데 일단 검찰총장이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그런 거 봐주지 않겠다고 뭐 얘기는 했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좀 그 정도의 편의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현재 영부인을 오라가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건 정말 문제다. 근데 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 재판 과정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뭐 계좌가 사용됐다, 김건희 여사가 매도 주문을 넣었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김건희 여사가 정말 이 사람들이랑 한 몸처럼 주가 조작한다는 거 알고 뭔가 가담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정황은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2차 세력한테 15억을 빌려줍니다. 그건 자기네들도 인정은 해요. 이제 건호소를 통해서 받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전주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USB까지 맡겨요. 근데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이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던 걸로 추정되는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USB가 없으면은 이 거래 자체가 안 되는 홈트레이딩 방식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일당이 김건희 여사의 USB까지 갖고서 핸들링 했다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제 말은 그러니까 설령 그런 게 다 있었다고 해도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 사람들에게 뭘 맡겼든 시키는 대로 트레이딩을 했든 그거는 이미 다 나와 있는 사실관계예요. 근데 결국은 이 사람들과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주가 조작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다 공유하고 주가 조작인 거 알고 내가 돈을 투자하고 이거가 지금 사실 재판 아니, 과정에서도 뭐 안 근데 나오거든요. 그 뭐 주식이나 이런 게 1도 모르는 제가 볼 때 1,500만 원을 빌려줘도 손 떨릴 것 같은데.
15억을 그냥 그러니까 빌려줬었어요. 빌려준다고 저 같으면 살 떨려서 못할 것 같은데. 돈 많은 사람들은 또 뭐 다른가 보죠. 뭐. 예. 왜 위화감 조성해요 그렇게? 저도 저희 와이프도 요새 주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 얘기 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도. 제가 볼 때 만약에 천하람 변호사 때니까 예. 150만 원만 빌려줘도 저는 공증 받으러 가자고 할 거야. 제가 변호사니까 나중에 싸게 해드릴게요. 떼먹을까봐. 공증은 싸게. 예. 싸게 할 수는 없어요. 10억을 뭘 맞아요. 믿고 빌려줘요? 금액 10억을. 맞는 말씀. 이거는 의도가 없으면 그 돈은 빌려주기 어려워요. 그래서 또 사실상 전주 골드만 역할을 삭스라서 했다라는 게 믿었잖아요. 골드만삭스 있어 보이잖아요. 골드만삭스. 예. 근데 정말 참 네. 아니 난 정말 이 검찰 처사를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욕을 먹는 네, 겁니다. 아무튼 아마 판결 나오고 나면 뭔가 처분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이게 네. 이제 판결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가장 유력한 그건- 의심 아닌가 그건 싶어서. 선회했을 때 그 정도라고 봐요. 저는 판결에 이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네. 대통령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막 정치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요새 보고 있으면요. 검찰이 정치적으로 사건들 결정하려고 하면 머리 터집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뭐 한두 개입니까? 이거 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것도 나름 실무진이나 이런 데 판단이 있을 거고. 예. 그리고 이거 올해 수사할 때 잡고 있었던 그 서울중앙지검장 문재인 정부 때 그 이정수였나요? 이런 분들도 윤석열이랑 사이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때도. 예. 아유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내가 어제 그 뉴스를 보면 되게 궁금한 게 하나가 생겨서 네. 막간을 이용해서 쓸데없는 질문 하나만 드려보겠는데요. 세기의 이혼 재판이라고 하는 최태원 노소용 그 이혼 소송 있잖아요. 네. 저는 일단 우리 언론 보면서 이걸 중계 방송으로 며칠 뒤 선고, 그다음에 내일 선고. 네. 이게 지금 예고 기사까지 나올 성질의 문제인가가 그러니까 저는 일단 뭐 했는데 그건 둘째 치고 네. 아무튼 위자료 1억에 재산 분할 뭐 665억 네. 이렇게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쓸데없는 궁금증이 네. 생긴 게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도 세금이 매겨지나요? 아니요. 이게 왜냐하면 될 텐데? 증여하면 네. 증여세를 내잖아요. 재산 분할할 때 부동산 갖고 있다가 이혼 소송 때문에 일반 다른 상대 배우자에게 줘야 되잖아요. 재산 분할은 내 재산 네, 받는 거니까 그렇죠. 뭐 네. 증여나 소득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과세 대상으로 하지 그러니까 않고 원래 있습니다. 자기 재산인 걸 네. 법원이 명확하게 해준다라는 네, 네, 의미이기 그런 때문에. 그럼 세금 안 붙어요? 세금 안 붙죠. 위자료도 안 붙어요? 위자료도 안 붙을걸요? 손해배상 그 청구해갖고 그 배상금 배상액은 세금 걸리는 내요? 것들이 있어요. 예. 근데 보통 그거를 세무당국에서 포착을 잘 하지 않아요. 실무상. 이제 그게 과세 대상인지도 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거야말로 저 포착하기 제일 쉬운 판결이 나오니까 뭐 근데 포착. 판결이 예를 들면 국세청에 다 보고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원래 또 받을 돈을 받은 개념이니까요. 예, 원래 저도 자기 정확히 돈이. 거기 근데 세금 냈다는 논리상으로 사람 잘 내가 못 봤어요, 손해를 본 거를 보전받는 거니까 내가 특별하게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로 이익이 생긴 건 아니다. 혹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럴 네, 수도 네, 있을 것 예. 같아요. 네. 저도 세금 냈다는 보전받는 의뢰인을 개념. 본 적은 없습니다. 예. 아 그래요? 네. 근데 근데 아무튼 아무튼 뉴스 보다가 문득 궁금해서. 네, 저도 보니까 너무 이게 너무 그 SK 지분을 인정 하나도 안 해줬잖아요. 네, 주식. 너무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저도 우리 법원이 그 재벌의 지분에 손을 대는 거를 되게 꺼려하는 것 같아요. 그 재벌의 이혼 소송들의 변천사들을 쭉 저는 하고. 우리나라 법원처럼 이른바 국가 이익에 대해서 노심초사하는 법원을 본 적이 그렇죠. 없습니다. 그렇죠, 맞죠. 뭐 또 근데- 경영권 방어에 뭐 네. 지장이 된다 이런 네. 논리입니까? 근데 제가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제가 판사라고 생각해봐도 이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 게. 뭐 SK 그러니까 판결문에 그런 걸 쓸 수는 없잖아요. SK가 노소용 그 노태우 때문에 이득을 많이 받고 뭐 그 덕분에 뭐 근데 그걸 입증할 방법도 그러니까요. 그건 이제 사실 우리가 그냥 통념상으로 그렇지. 이렇게 뭐 이렇게 경제 역사 비슷하게 알고 있는 건데 이걸 또 판결문에 쓰기는 좀 못한 거니까. 네.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완패했죠. 예, 네, 노선 완패했죠. 강장이. 하여간 저는 좀 속물이어서 쓸데없는 관심이 많아갖고 그럼 세금 얼마 내나 싶어요. 중요한 문제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는데요. 이임재 전 용산 경찰서장과 용산서 112 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네. 지금 특수본 수사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게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생각이 약간 들어요. 그러니까 오. 수사도 좀 부실했겠지만,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된 2명과 기각된 2명의 죄명이 좀 다릅니다. 일단 이임재 전 서장 같은 경우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예요. 법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피의자의 방어권 이야기를 하면서 인과관계가 성립되는지 의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범죄 소명이 안 됐다는 범죄 거죠. 소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예견 가능성. 그래서 이 사람이 국회에 나왔을 때
자긴 정말 몰랐다는 이야기를 해요. 뒷짐지고 가고 설렁탕집에서 느그적 나오고 이랬을 때 뭐 온 국민이 분노했는데 왜 그랬어? 너 왜 그랬니? 라고 물었을 때 나 정말 몰랐어. 늦게 보고받았어. 이거였거든요. 나중에 그 무슨 시각 자기가 인지한 시각을 조작한 뭐 이런 부분은 나오긴 하지만 보고서에 일단 몰랐던 것 같아요. 그게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 법조인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를 리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 그 발언이 나왔을 때 저는 이게 진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휴대전화 같은 걸 다 압수수색 당한 뒤였어요. 네. 그리고 포렌식이 절차가 진행되는 중이었는데 거짓말을 할 이 사람도 수사를 했던 통화 사람이지 기록이 다 않습니까? 있을 텐데. 예,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구나. 이게 진실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렇다면 모르는 상황에서 이 현장에 대한 수습 대책을 제대로 못 세웠다는 걸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지금 영장을 쳤는데 이게 너무 먼 얘기예요. 이렇게 이런 결과가 있을 걸 늦게 보고받았는데 이 사람한테 법적 책임을 지을 수 있을 것인가가 법원의 어쨌든 근본적인 의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제원 의원이 검찰로 넘겨라.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건 동의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고 현장에서의 수습 문제가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영장이 발부된 그 2명 계속 보고서 삭제, 처음에 용산 정보과에서 보고서를 올렸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대단히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비 인력을 확충해야 된다. 이걸 지우라고 서울청 정보부장 박성민 경무관급으로는 처음 입건이 돼서 영장까지 발부됐어요. 저는 이걸 연결고리로 윗선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영장이 기각됐다라고 해서 이 2명에 대해서 기각됐다라고 해서 이상민 장관이 안전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장제원 의원의 말에 공감할 수 없습니다. 뭐 검찰로 다 넘겨라 뭐 무슨 뭐 늘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검찰이 무슨 신입니까? 뭐 경찰이 못하는 건 뭐 검찰은 뭐 잘하고 늘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예, 이거 근데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상 그 혐의의 영장은 좀 죄송하지만은 앞으로 줄줄이 기각 많이 될 겁니다. 그래요? 유죄가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이 되려면 예견 가능성이랑 회피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 때, 특히 이거는 뭘 안 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부작위. 네, 부작위라서 내가 예를 들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실수로 누굴 쳤다, 이거는 자기이기 때문에 명확한데 내가 뭔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해가지고 뭐 사망의 결과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는 입증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를 할 수 있었는데 이걸 예견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 그리고 이 행동을 조금만 했으면 회피했을 수 있었는데 안 했다라는 게 법률적으로 입증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그냥 도의적으로나 정무적으로는 이 사람들 완전 잘못됐죠. 이거 뭐 예방도 제대로 안 하고 뭐 조치도 제대로 안 하고. 근데 이게 잘게 쪼개가지고 이 사람의 책임 범위를 딱 잘라가지고 봤을 때 그 정도 형사 처벌할 정도가 되냐. 사실 단적인 예로 세월호 참사 때도 우리가 그때도 어마어마한 합동수사본부 꾸려가지고 어지간한 사람들 다 기소했습니다. 뭐 거기에 조금이라도 연결 있는 사람들은 다 기소했는데 그때 당시에 바로 출동했던 그 해경의 거기 담당 그 사람 빼고는 줄줄이 다 무죄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그래서 이걸 아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 뭐 너네가 뭐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기소는 다 하겠지만 이게 유죄라고 단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구속 수사까지 할 필요가 있냐? 나중에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럼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기본적으로 법원의 생각이고 그래서 사실은 뭐 이상민이 됐건 누가 됐건 그 위에 뭐 서울청장이 됐든 경찰청장이 됐든 형사법적 처리가 쉽지 않은 겁니다. 특수본은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기소는 다 하겠지만 이게 법원 단계에서 얼마나 이게 인정이 되겠냐. 그러니까 결국 그거에 약간 예고편 뭐 그런 개념인 겁니다. 네. 그러면 더더군다나 꼬리 말고는 뭐 없다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윗선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가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고 아마 신병 확보를 다시 왜냐하면 지금은 이 사람이 받고 있는 그 이임재 전 서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뿐만 아니라 뭐 직무유기 등도 있는데 영장 청구할 때는 아마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만 한 것 같아요. 재청구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재청구할 수도 있고 지금 류미진 전 총경도 빠졌는데 그 분 같은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뭐 분실했다 이런 또 주장을 했었습니다. 개인 휴대전화는 뭐 잃어버렸다. 이 물건을 챙기는 과정 중에. 그런데 직무유기죄로만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 보니까 영장에 지금은 이 청구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마 2차 청구가 다시 좀 보완을 해서 있을 걸로 보이고 아마 윗선으로의 수사 동력 좀 이른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일단 용산구청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병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아마 이 후속 작업에는 나설 걸로 보입니다. 경찰도.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그 법률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게 오히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형사상 처벌을 하는 건 원래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게 맞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 책임이라든지 정무적 책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강화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어찌 보면 우리가 아직까지 뭐 또 정부적 책임으로 좀 돌아가는 겁니다만은 경찰청장 경질도 하지 않고 있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더 좀 비판받을 수 있는 게 이 사람들이 보고를 늦게 받았다라는 거는 그 아까 업무상 과실치상의 요건으로 들어가면 예견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회피 가능성도 낮추고요. 왜냐면 내가 그 사건을 잘 몰랐는데 어떻게 뭐 하냐. 이 논리가 성립되기가 되게 좋은 구조입니다. 이 사건 이 내용이. 그래서 이제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저희 당에서는 아니 뭐 책임이 소명되면은 뭐 하자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형사상 책임은 애초에 이게 문제되기가 어려워요. 아 근데 네, 그러니까 지휘 감독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한 게 예를 들어서 그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해서 끝나버렸다고 치면 그런데 국민 여러분 그 불만족스러우죠. 그러니까 그럼 저희가 대신 정책 책임으로 씌워줄 테니까 그 불만 해소하세요 하고 그 정책 책임을 묻습니까? 오히려 거꾸로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거를 너무 오래 기다려가지고 아 이거 봐라 뭐 기소도 못하네 이러고 나서 그냥 마무리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책임의 층위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와 행정의 어떤 일선에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의무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갈아서 그러니까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한 후자가 정치적 책임인 거잖아요. 그럼요. 사실. 그래서 고위직은 뭐 이제 쉽게 임면할 수 있으니까 뭐 자르고 하위직 그러니까 중간 간부 같은 사람들은 사실은 바로 자르기는 쉽지 않아요. 그럼 징계위원회 열어가지고 징계하고 그런 게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사처벌과 별개로. 네.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이 수사가 되니까 가장 논란이 됐던 인물이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이거든요. 아, 네. 이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소는 할 것 같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뭐 소방당국이 늦게 출동을 했는데 그걸 뭐 다르게 보고를 했다는지 뭐 이 정도의 혐의를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무혐의로 종결하진 최소한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저는 근데 수사의 방점이 당연히 뭐 윗선을 겨냥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실체를 접근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현장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못했다로 한정해서 책임을 지우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법리적으로.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은 저는 왜 제대로 된 인력이 배치되지 못했는가. 그리고 사후적으로 왜 서울청 정보부장은 본인이 아마 카카오톡 같은 걸로 각 서의 정보 담당자들과 이 공유하는 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지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무를 담당했던 정보과 형사들이 이런 일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울청과 용산서가 처음엔 말도 안 맞았습니다. 우리는 지우라고 했는데 뭐 지우라고 한 적이 없다. 뭐 아니다. 지우라고 했다. 그리고 한 분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용산 정보 계장은 돌아가셨잖아요. 그걸 서울청의 정보부장이 단독으로 지우라고 했을까? 전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여기서 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지만 그 의미를 좀 두고 봐야 되는 포인트 하나가 이임재 전 서장이 먼저 소환 조사받았습니까? 최성범 전 용산 소방서장이 먼저 조사받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최성범 전 소장이 먼저 그러니까 조사받았고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혐의점을 어떤 그 밝혀내는 데 있어서 이임재 전 서장이 복잡합니까? 최성범 전 그러니까 소장이 복잡합니까? 이임재 전 서장이 더 복잡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업무에 더 주관자니까. 그런데 왜 구속영장은 이임재부터 때리고 최성범 전 소장은 아직 그러면 안 하고 저는 있습니까? 신병 처리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결국은 보는 지금 거죠. 여론 보고 있고 눈치 보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 속도 조절하고 그렇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도 뭐 내부 그거를 뭐 100% 알 수는 없겠지만은 이게 최성범 소방서장 같은 경우에 이걸 진짜 구속영장까지 칠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현장의 대응을 열심히 하셨고 잘 하셨던 거와 별개로 뭐 일부 매뉴얼들이 제대로 안 지켜진 부분이 있을 수는 뭐 있습니다. 1단계 발령이니 뭐니 네. 그런 얘기인 네, 거죠. 네. 아니 뭐 늦게 그것도 했다. 문제가 있다면 수사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구속까지 할 일인가? 그러니까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뭐 그냥 불구속 기소하려고 일단 놔두고 있는 네, 거다. 그렇지 저는 않을까 그러니까 그리고 싶습니다. 기소도 할 것인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일부 언론들을 보면은 뭐 박성범 뭐 소방서장 같은 경우도 영장도 검토 뭐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거 보면 최성범 죄송합니다. 박성범 그러니까 전 앵커시고. 아 그렇네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거 보면은 지금 뭐
나름대로 혐의점을 잡은 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매뉴얼을 잘 안 지킨 것과 이 사고 발생 사이에 어느 정도 법률적 인과관계가 있냐 이거 쉬운 문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뉴얼만 지켰으면 그럼 사고 발생 안 했을 거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기소 뭐 그래 글쎄요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쉽지 않을 거다. 법원 판단을 받아보려고는 할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자신이 없더라도 혐의점이. 네, 왜냐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짐을 전부 다 그냥 법원에 떠넘깁니다. 이런 유의 사건은. 애매하면 법원 판단 한번 받아보지 뭐 이거 이런 누구 기류가 빼줬다 좀 그러면 있어서요. 왜 얘는 왜 빼주냐 이러기 때문에 그냥 통으로 다 넘깁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소환 조사 됐나요? 어제 한 거 아니에요? 네, 어제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수순은 윤익은 경찰청장도 불러서 조사합니까? 당연히 불러야죠. 그러면 이상민 그 행정안전부 장관도 불러서 조사합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안 할 것 같아요. 네. 안 한다고요? 네, 그럼 저는- 애시당초 그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형사적으로 어떤 거냐면 의심 사례도 전혀 없다 이런 겁니까?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근데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저는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비호감인 거랑 별개로 법률적으로는 진짜 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아예 부르지도 않을 거다. 저는 그렇고 그냥 이제 만약에 부른다면 그거는 그냥 여론을 신경 써서 부르는 거고 예, 안 부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게 요즘 여론 그렇게 신경 쓰는지 잘 모르겠기 때문에 안 부를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근데 들여다볼 수 있는 혐의는 마찬가지로 있는 거죠.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관련해서 어쨌든 법적으로 너무나 명백하게 가장 최종 책임자로 돼 있어요. 뭐 정부조직법이나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나.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당시에도 대통령보다 늦게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 또 뭐 이런 부분에 해당할 수 있고 조사조차 안 한다. 경찰에서 특수본에서 그거는 저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생각합니다. 이제 재난 안전의 그 최종 책임자라는 건 사실 정부적 책임의 영역이고 아,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 모든 어떤 행사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모든 걸 다 기획하고 책임지고 뭐 예방하고 뭐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법적 그리고 책임을 규율해 놓은 거죠. 예. 그 늦게 알았다 이것도 사실은 그 늦게 보고한 사람들이 잘못이지 행안부 장관이 뭐 나한테 늦게 보고해 이런 건 아니었어요. 최소한 가려야 되죠. 제가 드리는 질문은 한 최소한 그래서 불러서 조사를 해야 혐의가 있고 없고가 정리가 되는 거 아니냐 이 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요즘 세상에는 뭐 이 사람이 보고를 어떻게 받고 이게 어떻게 이게 흘러갔고 이거는 뭐 사실 데이터만 열어봐도 아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럼 뭐 천하람 변호사의 그 진단에 따르면 수사가 거의 막바지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김광호 서울청장을 만약에 어제 불러서 조사를 했다면 이제 남아 있는 사람 박희영 용산구청장, 그다음에 뭐 윤희근 경찰청장 땡. 그럼 거의 막바지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아마 뭐 관전 포인트 남아 있는 게 박희영한테 영장 칠 거냐, 예, 뭐 정도랑 윤희근은 아마 부르겠죠. 너무 봐준다. 왜냐하면 경찰이 지금 수사 주체니까 경찰청장 안 부른다고 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뭐 그 정도 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예상합니다. 저는 뭐 그 선에서 마무리할 수는 있겠는데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 더 빨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상민 장관도 당연하게도 불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경찰이 한다해서 끝이 아니에요. 일단 검찰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넘어가야죠. 예. 그러면 검찰이 그럼 우리는 한번 이상민 장관 불러볼게. 혹시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저는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요새 이제 우리는 경찰과 달라 이런 걸 뭔가 우리는 좀 기계가 있다. 예,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할지는. 예. 근데 사실은 검찰도 기계적으로 보면 사실 이상민 혐의 이런 게 별로 없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본 논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